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도 이른바 떴다방 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길이만 무려 48cm가 넘는 4년 전 상황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선거 방식 결정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범야권이 연대하는 비례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했단 겁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 비례정당이 이름을 올리며 선거 역사상 가장 긴 48.1cm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는 창당 준비위까지 50개에 달하는데 4년 전만큼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선 공약 뒤집고 또 총선 위성정당 만들기로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왔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무슨 이념을 가진 정당인지, 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든 정당인지, 누가 무슨 뜻을 갖고 2달 만에 선거 2달 앞두고, 2-3달 앞두고 뚝딱 만든 정당인지 제대로 모르고 투표하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48cm, 이게 투표용지입니다. 그보다 더 길지 짧을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용지에 적힌 저 정당 이름 다 읽고나 투표하실까요? 저 많은 정당을. 자,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돋보기 끼고 안에 투표장에 가셔서 저걸 그 안에서 뒷사람 기다리는데 언제 다 읽고 이거 어디에다가 이거 도장 찍어야 돼. 도장 찍기도 힘들어요. 옆에 삐져나올까 봐. 그 정도였습니다. 그걸 또 반복하자는 겁니다.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꾸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제3의 선택이, 제4의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고 비례대표제도 개편하고 그 이상한 위성정당 금지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해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위성정당 난립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또 한때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만 하지만 어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야가 만나서 이거 꼭 바꾸겠다고 약속까지 했고 날짜까지 못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로 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결론을 못 내요. 이재명 대표에게 맡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동안 결론을 못 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 전날. 자, 공약까지 바꾸면서까지 입장을 바꾼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공약을 바꿨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 뭐 사실 4년 전에 선거법 개정할 때 국민의힘은 사실 이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는 부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지금 묘책이 놓은 것이 위성정당이었기 때문에 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연동형으로 간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걸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정당방위 이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지금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각 당의 그 지지율을 그냥 러프하게 대비를 해보면 대략 민주당이 한 22석, 국민의힘이 21석, 그리고 군소정당이 한 4석 정도 갖고 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이 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의석수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권의 군소정당을 민주당의 주도하의 일종의 뭐랄까요? 텐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지역 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지난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당원 투표를 거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당원 투표도 안 거쳐요. 그냥 위성정당 만드는 걸로 거의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는 원래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진보나 시민단체에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양보했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양해해 주시겠죠?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보 노무현 정신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사 이 지금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자고 했을까? 그 손해를 감내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멋지게 지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로 갔을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저 법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원래는 이제 선거법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4년 전에 준연동형을 밀어붙였잖아요. 이게 바로 칼을 든 불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 있죠.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게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거는 이제 그냥 꼼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보세요. 준연동형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검수완박법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특검법 쌍특검 날치기 강행 처리했죠. 근데 왜 위성정당 금지법은 날치기 강행 처리 왜 안 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노력을. 이제까지 만들려고 크게 노력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못 만들어 죄송합니다. 4번 머리 조아리면 됩니까? 저는 이번 결정은요. 봐도 그렇지만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린 최악의 악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이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거기서 얘기도 바꾼 거예요. 자기들 몇몇의 어떤 그 정략적인 이해관계로서 5천만이 모두 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인데 야당 대표가 혼자서 이렇게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혼자 정한 건 아니죠. 원래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다가 전당원 투표라는 게 이제 당대표나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당대표에 일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의 80여 명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그 대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긴 했어요. 예. 당 원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그건 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여기 전에 말이죠.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앞서 두 사람이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준연동형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입니다. 어허. 연동형 비례대표는 있는 거예요. 연동형. 연동형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 대표를 그대로 저기 의석수에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하고 제고시키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인데 다 아시겠습니다. 4년 전에 그걸 준연동형으로 했고 이번에는 지금 위성정당도 모자라서 준위성정당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아까 지금 모니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준위성정당을 만들게 돼서 사과드린다. 그럼 그런 제도를 왜 만드냐고요. 무슨 제도를 해보고 나니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것과 아예 만들 때부터 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이래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할 제도를 왜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 발표 속에 이 제도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걸 함의하고 있다고요. 인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왜 이런 제도를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칼을 들고 방패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비례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소수 정당의 어떤 공간을 넓힌다는 건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소수 정당이라는 게 제3지대의 이른바 요즘 나오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제3지대가. 예, 그렇죠. 이들이 말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거는 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이제 이른바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전에 위성정당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위성정당이 없다 만드는 거고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당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른바 민주당 친화적인 정당들과 한 편이 되겠다는 거라서 이들의 제2의 민주당 이중대로 만들겠다는 거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뭐 여야가 서로 이제 비방하고 이런 건 저는 관심 없고 이 제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아예 연동형으로 가든가. 근데 연동형으로 하기는 너무 비례대표가 적어요 숫자가. 그럼 아예 병입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비례대표 폐지하든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연동형은 뭐고 준연동형은 뭐고 뭐 정치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뭐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뭐 국민들 여러분께서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투표하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난해 11월에도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설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더 확 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느냐?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대요. 알 필요가. 준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상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자, 알 필요가 없다. 당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헌법 체계요, 법치주의 이걸 찾아보세요. 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 국민의 평균적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든지 그 내용을 쉽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걸 모르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삼척동자 어린애들은 모를 수 있지만 평균적 일반인은
한눈에 봐도 이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봤거든요. 뒤에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한다고 이게 인정받았는데 예.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제 공식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저는 국회의원도 대다수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잘난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결국 수학자만 풀 수 있는 컴퓨터로 이런 게 법을 만든다. 이거는 세계의 우선거리다. 그리고 우리 법의 제정 원칙에도 반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느니 뭐 아유 복잡해요 하고 갈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들도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자, 준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 자, 일단은 병립형 원래 옛날에 하시던 게 병립형이에요. 이것에서 연동형으로 가기로 했다가 그건 뭐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병립형과 이제 연동형 선거제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30% 얻은 정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병립형은 지역구 당선자가 몇 석이건 상관없이 전체 비례 의석의 30%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석인 비례의 30%, 14.1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병립형에서는 14.7%니까 14석을 가져가는 건데 예. 이제 이걸 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기준이 전체 의석 300석으로 바뀝니다. 300석의 30%를 가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에서는 300석의 30%이니까 90석으로 맞추는 건데 만약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다면 10석만, 70석을 얻었다면 20석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석을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 얻은 퍼센테이지만큼. 맞춰주는 건데 이 숫자를 얼마나 채워주는가에 따라서 100% 채워주면 연동형, 현행 방식은 연동률이 50%여서 준연동형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은 100% 다 맞춰줘서 90석에 맞춰주는 거고 그건 좀 심하잖아. 그래서 무연 숫자도 적은데 그래서 준연동형은 거기에 50%만 맞춰준다. 네, 그렇습니다. 절반만 채워준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들었으면 이해는 될 것도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과 의석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실제 큰 차이가 없어서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이 준연동형 산식에 넣어보면요. 민주당발 위성정당은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1석, 33%씩 지지율을 보인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각각 2석씩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이 가정을 했을 때 가상해서 나온 이제 결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동형과 이제 병립형의 차이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차이 때문에 나는 건데 비례만을 위한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면 지역구 의석수가 모두 0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의석수도 실제로 아까도 지적하셨던 네. 부분인데 근데 왜 막판까지 고민하게 했던 이유, 실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말에서 우리가 이게 딱 볼 수 있는데요. 절반쯤 위성정당, 절반쯤 소수정당 연합 플랫폼이 된다는 이 문구 속에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위성정당이 아니고 준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게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지금 그러니까 이 명패 속에 같이 그러니까 담아 있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도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비례대표 공천도 이재명 대표가 하고 민주당의 그 의사가 완벽하게 100%로 관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별개의 정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당대표 권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개입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정당들을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또 순번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앞번호냐. 앞번호로 갈수록 유리한데 그러면 누가 앞번호로 갈 것이냐를 갖고 지금 상당한 또 이 참여 정당들끼리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저 거대 정당인데 우리가 그렇죠. 앞번호 가야지.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마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 17명까지 당선이 됐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해서 군소정당이 1번부터 10번을 갖고 가고 민주당 자체가 밀었던 후보는 11번부터 배치가 됐거든요. 어허.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권한은 거의 5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결과로 봤을 때는 11번부터 한 22번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그래서 마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선거를 앞으로 갖고 가려고 할 생각이 높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예. 이 부분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립형보다는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신당, 뭐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런 정당에서도 비판을 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못 만들 줄 알아요? 그럼 거기서도 비례로 한두 석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소수 정당이 좀 유리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당제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 때문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를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제도는 지금. 플랫폼 정당 플러스 위성 정당. 그래서 준위성 정당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다른 게 개혁신당 쪽에서는 조금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한두 석 정도는 가질 수 확보가 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니까.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플랫폼 뭐 소수정당을 얘기하는데 그 소수정당 속에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민주당적인 이른바 친화적인 그런 정당과 같이 연합해서 전반적으로 정당 이름은 다르더라도 설령 합당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지난번에 합당했었잖아요. 예. 합당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체 거의 지금 누리는 것처럼 과반 이상의 그런 효과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런 건 이제 같이 이제 같이 합쳐지겠네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대 정당의 폐해를 극복한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그 공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른바 떴다 방식. 앞으로 나올 정당 이름 뭐가 나온지 지금도 잘 몰라요. 뭐 가칭으로 만든대요. 이미 뭐 만들기 시작한 정당도 있고. 그런데 그 정당이 얼마나 갈까요? 선거 끝나면 몇 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떴다 방식.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후보들은 어떻게 검증하냐는 겁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도로 위성 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법 처리 시한까지 넘겨가면 이토록 뜸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런 정당 등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2의 윤미향, 제2의 김의겸, 제2의 최강욱 등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딸 정치의 향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유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검은 속내를 드러낸 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콕 집어서 지목했던 사람들 뭐 지난 의정 활동 잠깐만 보시죠.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 전 의원까지 이런 논란을 일으켰죠. 거기 통감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정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생은 같이 다 이게 부르겠대. 동생은 같은 윤석열도 있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하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돼요.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큰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좀 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 심 절차를 통해서 조금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자, 한 의원은 지금 4년 동안 재판, 거의 4년 가까이 재판 끌다가 얼마 전에 의원직을 내려놨고, 한 의원은 2심에서 유죄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윤미향 의원과,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퍼뜨린 김의겸 의원 모두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창당부터 후보 선정까지 약 일주일 사이 진행되면서 후보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준연동형 선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수 세력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춘 건 맞지만 그만큼 후보 검증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의정 활동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분들이 비례대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선출이 됐다 해도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자, 지금 투표하는 분들은 몰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중에 압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마, 아니 정당도 지금 48cm인데 거기에 나온 후보가 누군지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뽑아줬더니 자기네들끼리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밤에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연락을 받고 사퇴 선언을 하니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예, 저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이 소홀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예. 저는 이번에도요.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도 이제 2월 8일 선고인데 지금 창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정치 검찰을 해체하겠다 이런 데 당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연합 위성 정당 만들 때 이분들을 참가시켜야 되느냐 배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참가시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증이 소홀한 재판받고 있는, 심지어 옥중에 있는 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게 문제고요. 만약에 참가를 안 시키기도 곤란한 게, 예. 우리 또 짝퉁 위성정당이 생길 수 있거든요. 4년 전에 보면 더불어 시민당이 공식 위성정당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이렇게 또 자기가 정통이다 이랬잖아요. 예. 이번에 만약에 저는 조국 전 장관 참가 안 시키면요, 조국 장관은 독자적으로 만듭니다. 따로 만들 것이다. 어차피 창당 준비하는데 왜 우리 연합 위성정당이 왜 우리를 빼? 따로 만들면 나 3%는 충분해. 전국적인 조국 지지자가 3%는 넘으니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린민주당 같은 당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요, 참가 안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왜요? 돈봉투 20명 이름 물어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거는 가능성이. 아니 지금 아직은 예. 돈봉투 사건에 이름을 안 물고 있잖아요. 본인은 부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윤관석 의원은 또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검증 다 통과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요. 너무 섭섭하게 했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참가시키면 이것도 검증이 부실해지는 거고 참가 안 시키면 또 독자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전 세계의 코미디인데, 우리 최창렬 교수님 정치 전문가 계시지만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게 뜻다방해가 이런 정치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준연동형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근데 이분들이 만들겠다는 정당이 그럼 무슨 정당이냐? 오로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검찰에 대한 반발로 정당 만들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가장 선봉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퇴진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혁연합신당에 어떤 방법으로든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재판을 게다가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서 쉽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왕왕 이제 족쇄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 중인 사람이 출마를 한다. 물론 출마할 그 자격은 충분합니다. 있어요. 뭐 네, 충분하다고 있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지만 이걸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나중에 재판부가 부담 안 갖고 뭐 유죄를 확정 지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그 사이에 했던 국민들의 선택은 다 도로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당에서도 정당 내에서도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을 과연 이제 공천할 거냐 말 거냐의 논란이 많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기소된 사람은 공천 안 하기로 했다가 이제 규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일반 직장이나 일반 시민 사회에서는 일단 기소되면요 중징계를 줍니다. 기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의원들이 물론 이제 기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예.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앵커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되면 일단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좀 나중에 무죄가 될 때 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이제 민주개혁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런 식의 태도가 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른바 진보라는 아젠다가 진보라는 의제가 너무 좀 오염돼 있어요. 저건 진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배지를 달고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야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만 저는 그래서 저런 부분은요 정말 저런 걸 하나씩 고쳐나가고 협회에 나가는 게 정치 개혁인 것이고 진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예. 진보가 상당히 자기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송영길 전 의원이나 또는 뭐 조국 전 장관 본인들은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권자들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재판 결과 보고 선택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자, 선거 상황 좀 더 전해드리죠. 설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 사람들 많이 가시죠. 여야 대표 모두 이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이런 것도 들어올렸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동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닭 좀 하나 주실래요? 닭 주세요. 닭. 아니야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돼.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장동 화이팅!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품권을 쓰는 거에 한도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야, 좀 닭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무슨 치킨 달라고 한 줄 알았더니 저도 참 들기 힘든 생닭을 역시 정치인 되면 많은 변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통을 주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셨다시피 검정색 점퍼, 고동색 후드티에 청바지 등 편한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설날 식탁을 위한 곶감, 건어물, 과일 그리고 보셨듯이 생닭을 구매했는데요. 특히 이 생닭을 구매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어 달리기 하듯이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고 닭을 받는 이런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저 차 위에서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생닭 사려고. 그렇습니다. 그 돈을 전달하고 막 개주하듯이 이게 돈과 닭이 오갔는데 돈과 닭이 오갔어요. 네, 직접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계산을 했고요. 한 위원장은 이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이 경동시장을 방문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경동시장이 있는 동대문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통하는 곳이랍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에 험지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요즘 험지 쪽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다니고 있는 데를 보면 김포, 구리 그리고 이제 동대문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험지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구리하고 김포 같은 거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19대부터는 계속 민주당이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는 사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거의 3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좋은 인물만 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동시장은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민심도 체크하고 소상공인도 한번 이거 다독여보자. 그러니까 민심을 다독이자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아마 딱 드는 생각은 이 지금 전통시장이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가서 어묵 먹고 뭐 호떡 먹고 어제 뭐 한동 비대위원장은 다른 분도 잘 안 먹던 번데기까지 먹는 이런 먹방하는 것이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문법 아니냐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런 측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대중적 지지도를 보여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방 제대로 된 경제 비전을 그 생각해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광주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장바구니 있잖아요. 파란색 장바구니 이걸 들고 직접 장을 봤습니다. 근데 몸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판해야 되겠다. 예. 자, 이러면서 이번 선거는 죽비를 들어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죽비 때려야 된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정권 심판론도 있고 정부 지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비례대표의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현재 야당이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 결정한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여러 가지 개인 인기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공약을 얘기를 여러 개 하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빌공약이 될 가능성도 이게 당과의 협의 이런 게 잘 안 거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꾸 친문, 친명 갈등 이런 게 자꾸 보인단 말이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넘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비를 때려야 한다는 말은 뭐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선거라는 게 뭐 정권 평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점을 좀 성찰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도 조만간 이 공천 시즌 다가오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친명, 친문 뭐 이러면서 계파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말씀드린다는 점 우선 전해드리죠. 자, 그래서 친문, 친명 간 갈등 중에 지금 핵심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대표적인 친문. 이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자 뭐 이제는 좀 그 갈등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 안 된대요. 다른 데 가래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 실장 같이 유력 정치인이 윤석열 정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 출마해서 승부를 봐야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이제 뭐 후배들도 그걸 본을 따서 배우잖아요. 자, 저분이 당대표 정무부실장이에요. 정무부실장이다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의 목소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분이 이제 그 77년생인데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 선언했어요. 예. 근데 옛날에 김병욱 7인의 그 비서관으로 정치 시작해서 2018년부터 이제 이재명 도지사 때 그때부터 이게 비서관으로 모셔온 그 위에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예. 실장이. 아하. 그만큼 이게 실세입니다. 이런 분이 공격하고 있고 아마 근데 저는 이재명 측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치내는 걸 세 가지 이유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친문 세력을 몰아낸다. 예. 문재인 친문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총련 세력이 전대협 세력을 몰아낸다. 전대협 세력의 상징적 인물 3기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90학번 세대들이 90년대 학번 세대가 80년대 학번 세대를 밀어낸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미리 싹을 자른다. 아하. 예를 들어 이제 차기 당대표도 임종석 실장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차기 대권 경쟁에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데 세 가지 의도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어떻게든 컷오프 시키지 않을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제 금도를 지키십시오.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으로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걱정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같은 통합과 단결로 총선 승리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총선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말만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금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곧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 이건 공천의 문제거든요. 나의 정치 생명이 여기까지인지 계속 갈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영민 전 실장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아마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가 아마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뭐 상식으로는 과연 비서실장이 그 중요한 인사를 몰랐을까? 아니, 형식상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하고 또 관련된 참모들하고 논의를 하는 건 당연했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추미애 전 대표가 노영민 전 실장의 정치적 책임을 지금 거론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정치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금도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노영민 전 실장 입장에서는 딴 분도 아니고 전직 여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전분열의 양상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의 갈등이어서 이번에는 또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면 당시 가면 이 통치를 그럼 다른 사람이 위임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이 민주당이 5년 단임 정권으로 끝난 부분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좀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막 친문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도 아니 그럼 친명에는 뭐 다 뭐 의원들 뭐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라면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와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왜 현근택 변호사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문자까지 주고받았던 그 속 깊은 얘기까지 한다는 정성호 의원을 향해서 출마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최고 핵심 실세인데 정 의원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회 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던 이재명 대표를 도우며 친명 좌장으로 불렸습니다. 친명계는 그동안 임종석, 노영민 등 친문 핵심 인사들 용퇴는 요구를 해왔었는데 정작 친명계 인사가 희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와 비공개 차담을 하면서 중진들의 불출마 결단을 거론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남들 물러나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승리 위해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정성호 의원의 불출마 요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뭐 2인자인데 제가 보기 오히려 정성호 의원을 친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문 세력이 이제 아마 공천 대학살을 당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권력은 부사지간도 못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통합해서 잘 이렇게 봉합해서 공천이 되기는 어렵다. 자리는 이게 제한돼 있고 경쟁자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해해줄 충성심 있는 의원들이 한 100여 명만 있으면 되지. 굳이 승리가 뭐가 중요하냐. 따라서 이제 충성도 위주로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름은 뭐 원칙과 시스템 공천 이름은 그래 빌리지만 실제는 AI가 공천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되고요. 아마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네. 이런 게 한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거기에 가장 방아쇠 트리거는 누구냐? 저는 임종석, 그다음에 고민정, 그리고 윤건영 이 세 명이 공천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차재훈 교수님, 요거 하나 짧게요.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 친문 물론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의 위성정당을 만든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빅텐트의 그 위성정당이 아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친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우리 심판받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그렇게 결심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친문을 표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준연동형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전날 평산마을에서의 문 전 대통령이 제3세력까지 포함하는 야권 연대를 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만 별도로 가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 정당, 이재명 문재인 정당 안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지 공천 탈락했다고 그 사람들끼리 따로 하기는 그러니까 친문계의 색깔 갖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분 출마 안 한대요. 그동안 이거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그래도 죄가 없어요. 라고 했던 바로 이 사람 결국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왔어요? 나오셨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극적이다, 그분 극적. 사실 확인서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저희 쪽에서 오히려 좀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기셨고 더 큰 고비 경선이 남았네요. 자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대리운전기사 찾았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자신 있다고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심사할 때 봤더니 소리를 안 냈대요. 결국 불출마. 야,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1심에 이미 유죄가 나왔었잖아요. 법원이 다 판단을 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뒤집기가 그 법원의 판결이 별로 뭐 2심, 3심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최종.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당이 이 부적격 판정을 뒤집기에는 지금 이경 지금 대변인인가요? 전 부대변인 이 지금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하는데 뭐 내용 증명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데 제출 안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리운전 그 업체에서 안 보냈거나 예. 찾긴 찾았는데 아직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낼 마음이 없는 것이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당에다 제출하지 않으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고 봐서 이경 부대변인 자신이 스스로 출마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던 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불출마 선언하면서 몸이 가벼워졌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 관련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표현이에요. 차가 중고차가 있는데 한 10년 넘게 탔고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그런 중고차가 있답니다. 그걸 얼마에 샀느냐? 억대에 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 달린 것을 지금 1억에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D타워, 종로의 D타워, 그다음에 뭐 잠실의 그런 건물인데 그게 800만 원, 평당 800만 원, 평당 1,100만 원인데 이제 노무현 재단 2,100만 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들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서울 종로에 노무현 그 센터 재단 이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비싸게 준 거다.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그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노무현 재단 건축비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앞서 노무현 재단의 시민센터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종로구 평당 1,100만 원인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 원 건축비가 들어간 내부 장부가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추측이라고 일축한 재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행각은 20만 킬로미터를 달리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연 보조금에 대해서도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 19억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여가부에 별도 부담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게 노무현 재단 얘기 그리고 정의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1일 김경률 위원의 이 공세 당시에 노무현 재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노무현 재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인다. 혹세무민하려 들지 마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기억연대 역시 김 비대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보조금 계좌에 자부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체 예산과 달리 별도의 계좌로 관리가 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지출 내역서가 포함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개인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쪽에서 쭉 올해 이런 비판적 입장을 해왔던 곳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지금의 여권, 국민의힘 관계단체나 여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상 비판의 영역에서 좀 제외됐던 노무현 재단을 거론했다. 이게 지금 눈에 띄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비대위원회 모신 이유가 이제 이런 일 하라고 모신 거예요. 괜히 이제 김건희 여사 보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니 이런 이야기 하라고 모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그게 독일의 칼 슈미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나아가서 이제 노무현 재단 이런 걸로 공격해라 이런 이제 그 목적으로 좀 영입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노무현 재단의 의혹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의연도 만약에 그 별도 계좌로 관리됐다면 그 계좌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제출했다고 할 게 아니고 국민 앞에 공개를 해라 이렇게 저는 촉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지금 저는 노무현 재단이 제일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그 유서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선합니다.
나를 갖다가 이게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놓고 절대 나를 이게 뭐 성역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본인이 진짜 유지잖아요. 근데 제가 봉화마을도 가보면 상당히 많이 꾸며져 있고 지금 이게 재단이 이렇게까지 운영될 화로 이럴 필요가 이게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인지 그 유세에 맞는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예, 그 이제 말씀 중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어서 아까 최 교수님이 뭔가를 받아 적으셔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역할이 바로 저런 거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다가 내부 뭐 이른바 내부 총치를 하느냐, 저렇게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외부를 향해서 하라고 영입한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중도층 확장의 목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싸우는 것보다는 네 편 내 편 가리고 공격하기보다는 내 편도 잘못됐으면 쓴소리도 해라라는 목소리도 아직 남아 있는 건 같아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김경률 활용법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이제 참여연대 때 조국 흑서 쓰고 조국 저격 쓰고 하고 그랬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장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노무현 재단을 공격합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은 지금 공격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격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무현 사실은 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뭐 지지율이 낮았지만 여야 막론하고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물론 상대방도 공격해야죠. 여러 가지 수치에 관련 내용 회계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중도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사과 얘기하고 하다가 돌연 불출마선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춘 논란 나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화면에 나오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더 큰 일을 한다, 더 많이 일을 할 거다, 뭐 짐이 가벼워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안 오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지적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혀 내부 얘기는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뭐 적과 동지 구별만 계속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김경률 활용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건 저는 선거 전략상 좀 아깝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측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전해드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박 전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정치 얘기를 다시 꺼내지는 않을까, 이 파급력이 엄청 클 텐데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정치 재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는 떠났다. 하지만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 정치를 떠났다라는 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제 북 콘서트 했던 자리가 대구고 또 마지막 얘기가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보답하겠다. 근데 이 말은 무슨 특별히 정치에 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인연은 또 과거로 묻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고 해서 단지 그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 장소가 또 대구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인사들 몇 명이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경환 전 의원이라든지 유영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한간의 추측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과도하게 그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예, 자, 이 회고록이기 때문에 어떤 글이 적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면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수감 생활을 할 때였죠. 그때 작성했던 자필 메모가 처음 공개가 됐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당 대표 시절에 이른바 커터칼 테러를 당했었죠. 신촌에서 유세 중에. 그때 이후 나의 삶은 덤이었다.
그때 이후의 삶은 덤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멍해를 묻고 가겠다. 모든 멍해를 묻고 가겠다. 묻고 간다는 표현이. 자, 그러면서 이런 문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관심을 끄는 내용입니다. 적폐로 낙인 찍히고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됐었다.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내가 선거의 여왕이라고 막 그렇게 늘 했었잖아요. 정치를 함께한 그들마저 모든 짐을 나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했다. 자,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딸로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서의 저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자, 황민지 기자, 어떤 내용이 더 있었습니까? 네, 우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잘못 알려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 탄핵 뒤 지켜본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며 외부 활동을 늘려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옥중에서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메모에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며 서로를 보듬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 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기념회를 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역사의 법정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한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수를 직결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돕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영하 변호사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돕는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은 바로는 가장 배신감 느끼는 두 명과 고마움 느끼는 두 명이 있어요. 가장 배신감 느끼는 두 명은 아예 책의 제목에 절로 장절할 때요. 예.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챕터가 바로 있어요. 한 챕터가. 예, 김종인 그다음에 유승민입니다. 김종인의 제목은 내가 제게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승민의 연락 두절 이런 이제 챕터로 두 분은 배신 프레임으로 공개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고맙게 여기는 분은요 김기춘과 김관진 장군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유일하게 기록을 봤더니 내가 다 했다. 대통령께 안 떠넘긴 거예요. 그다음에 김관진 장군도 내가 다 했다. 이 두 분은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공식 초청은 김관진 장군을 받고 김기춘 실장은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조윤선 장관도 보이네요. 예, 이렇게 두 명은 상당히 고마워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도 어제 그 출판 기념회에 오랜만에 언론에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과거 친박 인사들도 눈에 띄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최근에 이 형이 확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그때 이 박근혜 정부 기간에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예. 최근에 다시 지금은 이 제2심에서 그러니까 그 재판을 열린 경우에요. 1년 2개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구속 기간이 1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고를 이제 포기를 하면은 형이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자 지난번에 이제 박 대통령이 퇴원할 때인가요? 그때 저렇게 조윤선 장관이 마스크를 쓰고 슬쩍 얼굴을 비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뭐 김재원 전 의원도 보이고요. 이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내일 지금 명절 앞두고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박영수 특검이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가도록.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 일부 됐는데 김기춘 실장은 아직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이제 미결 구금이 부족하니까 다시 구속돼야 됩니다. 근데 조윤선 장관은 다 살았어요.
형기를 다 마쳤다. 다 마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춘 실장은 사면을 안 하면 다시 구속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김관진 장군도 똑같은 경우죠. 파기환송에서 이제 2년이 나왔는데 새로 구속돼야 되는데 아마 그분도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따라서 저는 김관진, 김기춘은 무조건 이게 사면이 될 거고요. 조윤선 장관은 다 형기를 마쳤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 사면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이고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이제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힘들어할 때 뭐 누군지 두 분은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책에 이름까지 뭐 적시가 돼 있었고 누구는 끝까지 옆에 지켜줬다. 뭐 정치적 의리라고 할까요? 이런 걸로 봐서는 많은 걸 또 생각하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도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뭐 적폐청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거의 모든 인사가 뭐 수사를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그 사람은 아예 그 거명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또 아까 말씀한 김기춘, 뭐 김관진 장관 이런 사람들, 조윤선 전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진보정에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감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점을 윤석열 정부가 헤아려서 저도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요,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지 1252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5개월 동안 열린 재판, 무려 106번이나 재판이 열립니다. 최종 결정은 19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시는 심경 어떠십니까?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며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을 통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1960,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쾌남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원조 미남 배우 기억하십니까? 서구적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리던 다양한 이 인간군상을 연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남궁원 씨. 향년 9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남긴 추억의 영화 많은데요. 아마 제목만 들어도 아실 빨간 마우라 속 배우 남궁원 씨를 잠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제의를 하겠는데 들어보고 뚝 부러지게 대답을 하시오. 뭔데요? 실은 내가 아직 장가를 못 간 놈인데 아주 우리 결혼해버릴 수 없겠소? 빨간 마우라가 울지 않도록 조심해. 너 이런 선물이 또 어디 있겠니? 자, 먼저 들어간다. 엔진에 피탄된 것 같다. 자, 남궁원 씨의 별세 소식입니다. 별세의 아픔도 있습니다만 배우로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배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교육 얘기도 잠시 얘기해보죠. 일단 저 지금 봐도 잘생긴 외모인데 저 때면
와,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할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한 외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휴일의 그 그레고리 팩하고 너무 닮았다, 너무 잘생겼다, 이게 한국 외모냐 정말 해서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불렀죠. 예. 배우가 되기 전에도 뭐 학창 시절에도 인근 학교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모범생이고 수줍음도 많아서 도망 다녔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한양대 화학공학과 시절에는 길거리 캐스팅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외모였는데 본인은 배우의 뜻이 없었다 그래요. 나는 교수해야지, 외교관 해야지 하고 미국 콜로라도대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암에 걸리시고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예. 마침 친구 아버님이 아세아 영화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찾아가서 나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영화 출연시켜주세요. 저 잘생긴 외모 거부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그 밤이 다시 오면이었고 그때 이제 시골 교사 역할로 시작을 하는데 예. 당시 또 시대를 풍미했던 한 명의 감독 신상옥 감독이 놓칠 리 없죠. 신상옥 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옥 감독하고 많은 영화를 했고 60년대부터 이미 이만희 감독, 임권택 감독하고 영화를 했고요. 예. 70년대에는 또 김기영 감독, 이두용 감독, 정창하 감독, 최원 감독, 뭐 정일환 감독 이런 많은 감독들과 함께 345편의 영화를 345편 찍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액션 영화도 있었고 멜로 영화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렇게 추구를 하면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1968년에 예. 요때 이제 넷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권력력을 탐하는 명정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시 1986년에 리메이크가 되는데 예. 이때는 이 사랑을 찾아 이 내시가 된 안성기 씨를 돕는 내시 감 역할을 해요. 같은 영화 원작 리메이크작에 다 나오는 이럴 정도로 대안이 없던 예. 그런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대안이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배우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 고인께서는 그 자식 교육,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회장 7막 7장의 저자죠. 뭐 그 시절에 아들을 하버드에서 수석 졸업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하버드에 수석 졸업까지 시켰을까? 그 얘기도 들어봤었습니다. 1980년대 배우 남궁원은 유난히 에로물과 성인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 결혼 후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죠. 충격적인 것은 밤무대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는 것. 전국에 한 번 돌고 오면 몇 천만 원 얘기나 그대로 생기니까 그 돈이 하나같이 미국으로 그냥 가는 거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안 보이지 뭐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기러기 아빠인 거예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남다른 자식 사랑을 드러냈었잖아요. 2016년 TV조선 다큐 프로그램 마이웨이에 예.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 에로물이라든가 성인 영화는 그 당시 시대의 풍조기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자발적 선택으로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노래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국 나이트클럽 한 번 돌고 오면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 수천만 원이 생기니까 예. 자식 셋이 지금 하버드, 콜롬비아, 스탠퍼드 대학 가 있어요. 그 학비 마련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밤무대에 섰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비밀이 탄로난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미국에서 돌아온 이 홍정욱 전 의원이 아빠가 나오는 나이트클럽 밤무대 포스터를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일을 그렇죠. 하셨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밤무대에서 노래까지 하셨구나. 그걸 알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식밖에 모르고 연기밖에 모르던 남궁원 이 선생님께서 한 2020년 정도부터 이 폐암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5일 오후 4시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예. 자, 하지만 고인의 노력만큼 또 자식들도 잘 자랐죠. 아들 홍정욱 회장 부친에 대한 심경을 밝혔어요. 네, 홍정욱 회장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이 공부 자극 도서로 항상 추천하신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7막 7장입니다. 홍정욱 회장이 직접 그 하버드에 재학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홍정욱 회장도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밝히면서 SNS에 이런 심경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태어나서 계속 아버지의 아들로서 늘 자랑스러운 순간뿐이다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예. 자녀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부모, 이런 아버지라면 참 행복한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참 잘 살아오신 분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1년, 2022년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아유, 애들 키우려면 뭐 그냥 분유값에 월급의 대부분 그게 대출 이자, 생활비 이렇게 쓰고 나가면 정말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아빠였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아빠였죠. 그런데 그날 어떤 날 갑자기 통장에 이 아빠 통장에 2억 원이 찍혔습니다. 2억 원이 들어왔대요. 2억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지원받게 돼서 진짜 어마어마히 건방하고 주변 동료들은 다들 축하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원래 셋째도 갖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일단 왜 아빠 통장에 2억이 찍혔다? 이게 무슨 사연이에요? 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출산 장려금으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셨지만 이미 태어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2021년까지 소급해서 그때 이후로 자녀를 낳은 직원들한테 아이 한 명당 1억 원, 2명이면 2억 원. 와.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아이 한 명당 1억씩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 회사에서 이런 제안도 했다고요. 만약에 셋째를 낳는다, 그러면 3억 원을 받든가 아니면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걱정도 없고 주택이 고장나 보수 비용도 필요 없는 임대주택을 줄 수도 있다. 둘 중에 골라라.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야, 저 회사 막 서로들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저게 회사마다 다르고 그냥 일회성일 가능성도 높고 왜냐하면 회사가 아이들 낳는다고 어떻게 1억씩 다 주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금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네, 1억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원래 받고 있던 그런 근로소득과 합치면요.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게 되잖아요. 어허. 그렇다면 연봉 5천에 1억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세율이 38%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세금 38%? 네, 여전히 그러면 한 4천만 원 가량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6천만 원이 넘는 돈, 출산 장려금으로 굉장히 큰 돈이지만 사실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렇다면 직접 증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세무 당급이 10% 정도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증여로 볼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볼지 좀 판단이 필요해서 이런 좋은 일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행위에는 아예 기부금 같이 보아서 세금을 좀 없애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마음을 울리는 장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 주변에 웬 꽃이 놓여 있습니다. 자, 저기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요. 저기 뭐 국화꽃이 놓여 있고 또 그 밑에는 막걸리도 보인답니다. 저기 보이네요. 그리고 무슨 헬멧도 옆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막걸리에 헬멧에 국화꽃 이게 무슨 일일까 했더니 얼마 전에 여기서 배달 가시던 분이 만취한 그 벤츠 여성 운전자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여성은 저 헬멧 쓰고 가던 남성이 배달 가다가 차에 치여 숨졌는데 그 여성은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 그거를 꼭 붙잡고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결국 한 가장인 아빠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심사가 있었는데요. 구속심사 받기 위해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유족들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차량 치고 나서 100m가량 그냥 가셨는데 사고 처리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이 무슨 유명한 DJ라고요?
네, 이 운전자 유명 DJ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과 연결이 닿아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면 취소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여론이 좋을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분들도 특히 운전자의 사연도 있고 이거 좀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위험 운전 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금 술을 마시고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잖아요. 이 위험 운전 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중형을 필요할 수 없고요. 지금 도주한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구호 조치 안 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운전기사의 피해를 당한 남성은 배달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배달 가시는 분이 신분증 갖고 다니나요? 사고를 당해서 길에서 횡사를 했습니다. 이분 신원 찾는데도 며칠이 걸렸대요. 그래서 장례 절차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분은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빠였다고 합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저희 신통방통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